야, 이 꼬맹아, 돈 없으면 저기 시립병원이나 가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흙탕물을 묻혀. 제발이요. 우리 서윤이가 숨을 안 쉬어요. 이거 우리 아빠가 준 카드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보안요원은 빗물에 젖은 7살 고아 소년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팽개쳤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죽은 아빠가 유품으로 남긴 낡고 촌스러운 종이 의료보험증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행패야? 당장 안 나가. 원무과 직원이 비웃으며 그 카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그 순간 병원 전체에 귀가 찢어질 듯한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하며 띄운 단 한마디 BVIP 즉시 보고.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 고요했던 병원 앞은 수십 대의 검은색 벤츠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차에서 내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은 흙투성이가 된 소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낡은 종이 한 장에 숨겨진 가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먼지 구덩이 속 고아 남매가 대한민국 정점의 가문을 뒤흔드는 기적 같은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녹슬어가는 컨테이너 내부로 희미한 전등 불빛이 파르르 떨리며 쏟아집니다. 7살 강준우는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복잡하게 얽힌 회로 기판을 정밀하게 더듬고 있네요. 버려진 산업용 로봇팔에서 떼어낸 부품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강준우가 핀셋으로 타버린 전선을 떼어내며 옆에 앉은 강서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서윤아,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고치면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랑 빵을 먹을 수 있어. 강서윤은 낡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작게 끄덕입니다. 응, 오빠. 그런데 배가 자꾸 등 가죽에 붙는 것 같아요.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아요. 강준우는 입술을 꾹 깨물며 다시 기판의 전선을 연결하는데 집중합니다. 괜찮아. 오빠가 금방 끝낼게. 우리 아빠가 그랬잖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서윤은 구석에 놓인 낡고 거대한 구식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도 어제 꿈에 나왔는데 나를 보고 계속 웃어줬어요. 강준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공중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빠도 지금 우리 옆에 꼭 붙어 계실 거고. 강준우의 머릿속에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사고를 당한 엄마와 누군가에게 쫓기며 병들어갔던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들이칩니다. 마을의 악덕 사채업자 독사가 흙탕물이 잔뜩 묻은 구두를 신고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네요. 독사가 바닥에 놓인 기계 부품들을 구두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차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쥐새끼들아. 너희 아빠가 숨겨놓은 그 비싼 노트북 어디 있어? 당장 내놓으라고 했지. 강준우는 본능적으로 아빠의 유품 상자를 몸으로 가로막으며 독사를 매섭게 노려봅니다. 이건 우리 아빠 유품이에요. 아저씨한테 줄 물건은 단 하나도 없어요. 독사는 코웃음을 치며 강준우의 멱살을 움켜쥐고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 노트북 해외에 팔면 돈이 얼만데. 독사는 강준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컨테이너 구석구석을 짐승처럼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독사의 눈에는 먼지 쌓인 구식 모니터와 껍데기뿐인 낡은 컴퓨터 본체만 보일 뿐입니다. 사실 강준우는 아빠의 티타늄 노트북을 분해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낡은 가전제품 껍데기 속에 정교하게 위장해 두었죠. 독사는 고철 덩어리들을 발로 차며 분풀이를 하다가 강준우의 뺨을 세게 내리칩니다. 분명히 이 안에 있는 걸 봤는데 어디다 숨겼어? 당장 말 안 해? 강서윤이 바닥을 기어가 독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처절하게 울먹입니다. 우리 오빠 때리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독사는 강서윤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컨테이너 내부의 서랍을 모두 뒤집어 엎습니다. 아이들의 얇은 옷가지들이 흙바닥에 뒹굴고 작은 식기들이 박살이 납니다. 독사는 노트북을 찾지 못하자 강준우의 멱살을 다시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댑니다. 내일 아침까지 안 내놓으면 그땐 진짜 이 컨테이너랑 같이 너희를 통째로 갈아버릴 줄 알아. 독사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나가버리자 강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강서윤이 다가와 강준우의 터진 입술을 낡은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오빠 많이 아파? 너무 무서워요. 우리 정말 아빠 말대로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강준우는 동생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부서진 유품 상자를 품으로 끌어당깁니다. 아니야, 서윤아. 오빠는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아빠가 남겨준 보물을 저런 악당한테 줄 순 없잖아. 강준우는 유품 상자 바닥이 평소와 다르게 약간 들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손톱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바닥판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숨겨진 비밀 공간이 나타나네요. 그 틈바구니에서 일반적인 카드와는 질감이 완전히 다른 금박 번호가 새겨진 낡은 카드가 나옵니다. 강준우는 카드 뒷면에 적힌 깨알 같은 글자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이 카드의 소지자는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최고의 의료 보호를 받는다. TK 의료재단? 강서윤이 카드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오빠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오빠, 그게 뭐예요? 번쩍거리는 금색이라서 꼭 별표 같아요. 강준우는 카드를 가슴 안쪽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대답합니다. 아빠가 정말 힘들 때 쓰라고 남겨준 마지막 생명줄인가 봐. 이걸 보니까 왠지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때 컨테이너 밖에서 거대한 중장비의 엔진 소리가 땅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철거 용역들이 확성기를 입에 대고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네요. 안에 있는 쥐새끼들 당장 기어나와. 지금부터 강제 철거 집행한다. 강준우는 쏘스라치게 놀라 강서윤의 손을 잡아 끌며 노트북이 숨겨진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서윤아, 빨리 일어나. 여기서 나가야 해. 저 사람들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해. 강준우는 쏟아지는 차가운 겨울비 속으로 동생을 이끌고 문 밖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나갑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컨테이너 벽을 종이장처럼 부수는 굉음이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골목을 강준우와 강서윤은 방향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립니다. 강서윤의 숨소리가 점점 쇳소리처럼 거칠어지더니 걸음걸이가 종이 인형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하네요. 오빠, 머리가 너무 뜨겁고 눈앞이 핑글핑글 돌아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강서윤이 차가운 빗물이 고인 진흙바닥으로 맥없이 풀썩 쓰러집니다. 강준우는 동생의 몸을 흔들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눈 떠봐, 제발. 오빠 말 들려? 강서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고 몸은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강준우는 동생을 등에 업고 빗길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멀리 도심 한복판에서 가장 높고 웅장하게 빛나는 붉은 십자가 불빛이 보입니다. 조금만 참아, 서윤아. 저기 제일 큰 병원이 있어. 아빠가 준 카드가 우리를 살려줄 거야. 강준우는 빗물과 눈물이 섞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TK 의료센터의 로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립니다. 강준우가 서윤을 업고 로비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습니다. 야, 이 꼬맹아 여기가 어디라고 흙탕물을 묻히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덩치 큰 보안 요원이 진압봉을 꺼내 강준우의 연약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강준우는 바닥에 미끄러지면서도 동생을 몸으로 감싸 안으며 절규하듯 외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동생이 숨을 안 쉬어요.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다른 보안 요원이 다가와 강준우의 뒷덜미를 짐짝처럼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합니다. 거지 같은 놈들이 어디서 신성한 병원에서 행패야? 돈 없으면 저기 멀리 있는 시립병원으로 꺼져. 강준우는 보안 요원의 손등을 물어뜯고 접수대 안쪽으로 몸을 날리듯 뛰어듭니다. 주머니에서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낡은 종이 질감의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거칠게 내밉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준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아빠 이름이랑 번호가 다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접수처 직원은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눈초리로 강준우와 카드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강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꽉 쥐며 직원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이거 우리 살려주는 카드라고 아빠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서윤이 좀 살려주세요. 한편 그 시각 병원 원무과 로비에는 약 냄새와 차가운 비릿함이 섞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 박수진이 코를 찌푸리며 강준우의 흙탕물 묻은 손을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죠. 박수진이 집게손가락으로 카드를 집어 올리며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애야,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이 촌스러운 종이 쪼가리는 또 뭐야? 강준우가 접수대 유리에 머리를 지니기듯 박으며 울먹였습니다. 제 동생이 죽어가요. 제발 그 카드에 있는 번호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박수진이 카드를 쓰레기통 옆 바닥으로 툭 던지며 옆에 있던 보안 요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아유, 더러워라. 보안 요원님, 이해 좀 빨리 밖으로 끌어내주세요. 환자들이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혀를 차며 강준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거지들도 여기까지 들어오네. 정말 세상 말세야. 강준우가 바닥을 기어가 쓰레기 더미 옆에 떨어진 카드를 품에 소중히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서윤이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 숨을 안 쉰단 말이에요. 소란을 듣고 응급실 당직 과장 김철수가 인상을 팍 쓰며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철수가 차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으며 강준우를 노려보았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강준우가 김철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구르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번호 한 번만요. 아빠가 이 카드면 다 된다고 했어요. 김철수가 강준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보안 요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이 꼬맹이 안 치우고 영업 방해로 집어넣어버려. 강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원무과 직원의 모니터 앞으로 카드를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쳐보세요. 제발요. 박수진이 보안 요원들을 부르며 뒤로 물러나는 사이
옆에 있던 신입 간호사 이민지가 카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카드의 특수 일련 번호를 전산망 비상 코드 칸에 입력했죠. 그 순간 병원 내 모든 컴퓨터 모니터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멈춰버렸습니다. 박수진이 당황하며 마우스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뭐야? 왜 컴퓨터가 안 움직여? 바이러스인가? 갑자기 모든 화면이 선명한 핏빛으로 변하며 거대한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VVIP 최고 등급 확인 마이너스 즉시 그룹 총수 보고 및 전 구역 통제 실시. 병원 전체에 귀가 찢어질 듯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복도의 전등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박수진의 헤드셋에서 본사 전략 기획실 보안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그 카드를 입력한 장소가 어디인가? 현장을 즉시 봉쇄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해. 병원 건물의 모든 출입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응급실 과장 김철수가 본체의 전원을 강제로 끄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시스템 오류잖아. 하지만 모니터에는 가문 직계 전용 관리 모드 실행 중이라는 문구만 뜰 뿐 통제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병원장 조 원장이 휴대폰 비상 알람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조 원장이 속옷 차림에 가운만 대충 걸친 채 거실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 차 키 어디 있어? 가문 직계 코드가 떴어. 큰일 났다고. 조 원장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병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복도를 달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차로 불과 15분 거리인 지사에서 심야 이사회를 진행하던 강만호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보안팀장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만호 회장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죠. 회장님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직계 가족 카드가 의료센터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들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간다. 모든 차들을 대기시켜. 강만호 회장은 이 사진들을 그대로 둔 채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코드 레드, 1층 로비 상황 발생이라는 방송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나타나 강준우와 강서윤을 마치 신을 모시듯 에워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준우를 밀쳐내던 보안 요원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길을 터주었죠. 그들은 거대한 인벽을 만들어 주변의 환자들이 아이들을 쳐다보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병원장 조 원장이 땀을 흘리며 강준우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조 원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지해서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강준우는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인 병원장을 무표정하게 지나치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윤이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 응급실 안쪽으로 실려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죠. 강서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강준우는 버티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가문 전용 보안 차량들이 타이어 비명을 지르며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본사 보안 팀원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병원 복도를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내의 모든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제하며 현장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강준우는 화려한 천장의 조명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공포 섞인 시선이
강준우의 온몸을 감싸 안았죠. 강준우는 이제 더 이상 먼지 구덩이 속에서 떨던 고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강준우가 고개를 천천히 들자 병원 정문 너머로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전조등을 밝히며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30분이 흐른 뒤 병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TK 그룹 보안 팀원들이 경찰의 도움도 없이 경광등을 흔들며 도로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저 멀리서 수십 쌍의 강렬한 전조등 빛이 어둠을 뚫고 병원을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최고급 방탄 리무진을 중심으로 대열을 맞춘 20대의 검은색 세단 행렬이 병원 광장을 포위하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일시에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100여 명이 절도 있게 내려 로비 입구까지 길을 만들었죠. 리무진 뒷좌석에서 강만호 회장이 평소 제 몸처럼 아끼던 지팡이도 잊은 채 다급하게 내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로비를 향해 거의 뛰다시피 들어오자 입구에 도열해 있던 병원 수뇌부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병원장 조원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강만호 회장의 뒤를 따랐지만 강만호 회장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시선은 오직 로비 의자에 젖은 옷을 입고 홀로 앉아 있는 강준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강만호 회장이 강준우의 코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젖은 목소리로 강준우의 얼굴을 살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진혁아, 내 아들 진혁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구나. 네가 정말 내 손주란 말이냐? 강준우는 할아버지라는 거물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만호 회장을 응시했습니다. 강준우가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카드를 꺼내 강만호 회장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 카드를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서윤이랑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강만호 회장은 아이의 당돌하면서도 영특한 눈빛을 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뺨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강준우를 품에 꽉 껴안으며 주변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감히 거지 취급했느냐? 당장 이 아이를 문전박대한 놈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원무과 직원 박수진과 당직 과장 김철수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그들을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조 원장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조 원장, 저 인간들을 지금 이 순간부로 해고해. 다시는 의료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라. 당장. 박수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며 강만호 회장의 구두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무자비하게 떼어냈습니다. 김철수 역시 얼굴이 흑빛이 되어 변명 한마디 못한 채 병원 밖으로 끌려나갔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목격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순식간에 인터넷에는 TK 가문이 잃어버린 손주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편 본사 사무실에서 이 속보를 접한 강승호 전무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들이야. 당장 사람 보내서 그놈들 핏줄이 가짜라는 증거를 만들어. 강승호 전무는 자신의 후계 자리가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대기실에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과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강준우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차려진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서윤의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강준우의 곁에 앉아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우야, 그동안 아빠랑 어떻게 살았니? 먹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건 없느냐? 강준우는 수술실 전광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물상에서의 고단했던 나날들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매일 밤 울면서 할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서윤이가 아플 때 돈이 없어서 우유도 못 사준 게 제일 슬펐죠. 강만호 회장은 아이의 말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아 가슴을 쥐어짜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와 강만호 회장과 강준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윤 양은 이제 특수병동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면 됩니다. 강만호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 원장에게 특수병동층 전체를 폐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강만호 회장에게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아빠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라고 했던 노트북이에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대요. 강만호 회장은 심하게 파손된 티타늄 노트북의 외관을 보자마자 아들의 손때가 묻은 물건임을 확신했습니다. 병원 정문 밖은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백 명의 취재진이 터뜨리는 플래시로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강준우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쥔 채 병원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강만호 회장이 단호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진혁이의 자식이며 TK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이 아이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강만호 회장은 차에 오르기 전 수석 비서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준우와 서윤이가 살던 컨테이너를 그대로 보존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혔던 사채업자 놈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서 죗값을 물어다. 수십 대의 벤츠 행렬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을 빠져나가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강준우는 차창 너머로 멀어져가는 낡고 어두운 빈민가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먼지 구덩이 속에서 떨던 삶은 끝났지만 더 거대한 폭풍우가 기다리는 가문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이었죠. 다음 날 오전 강만호 회장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숲길과도 같았습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정원으로 사용하는 저택의 웅장함에 강준우와 강서윤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죠. 입구에서부터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차 안을 샅샅이 뒤지며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강서윤이 무서운 듯 강준우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오빠, 여기는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강준우가 강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윤아.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저택의 거대한 대리석 현관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 아래 가문의 일가 친척들이 몰려나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날 선 눈빛으로 어린 남매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죠. 그들 무리 가운데서 강승호 전무가 가장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강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아이고, 우리 조카들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이 아이들의 큰아버지란다. 강준우는 뱀처럼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강승호 전무의 손길을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강준우가 강승호 전무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어요. 아직 검사도 안 끝났는데 큰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너무 빠른 것 같네요.
강승호 전무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입가에 걸린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가문의 여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머, 저 버릇 없는 것 좀 봐.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근본 없는 티를 저렇게 내는구나. 저런 아이들이 우리 가문의 품격을 다 깎아먹겠어.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강서윤은 사람들의 가시돋친 말에 눈시울이 붉어져 강준우의 옷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크게 내리치며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시끄럽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은 이 집 주인이다. 누구든 함부로 입을 놀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강만호 회장이 집사 박 씨를 불러 아이들을 아버지가 쓰던 방으로 안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준우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전담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차려온 최고급 스테이크와 과일들을 쟁반에 담아 방으로 가져왔죠. 하지만 강준우는 요리사가 방을 나갈 때까지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강준우가 쟁반을 구석으로 밀어내며 강서윤에게 주의를 주었죠. 서윤아, 여기서 주는 음식은 오빠가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로 입에 대지 마. 강서윤이 배가 고픈 듯 입술을 달싹이며 강준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오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강준우가 주머니에서 아빠의 티타늄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도 몰라. 아빠가 그랬지. 화려한 곳일수록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때 방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수석 집사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강준우의 철저한 경계심을 눈여겨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도련님,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이 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회장님뿐입니다. 박 씨는 가문 내부의 복잡한 서열과 강승호 전무의 검은 속내를 강준우에게 비밀스럽게 귀띔했습니다. 강준우는 박 씨가 나가자마자 노트북을 켜서 저택 전체의 무선 통신망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강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번개처럼 움직이며 강승호 전무의 방에서 나가는 신호를 잡아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복구하자 강승호 전무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사, 내일 유전자 검사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나와야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강준우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찾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밤마다 저택 도서관의 비밀 통로를 뒤져 가문의 사업 구조와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강준우는 아버지가 남긴 파일 속에 강승호 전무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문 사람들이 모두 모인 오찬 자리에서 강승호 전무가 강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보라색 빛이 감도는 음료수가 담긴 잔을 강준우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준우야, 이 포도주스는 아주 귀한 거란다. 어서 마셔보렴. 강준우는 음료수 잔을 받는 척하다가 일부러 손을 삐끗하며 카펫 위에 쏟아버렸죠. 그러자 하얀 카펫이 음료수가 닿자마자 시커멓게 변색되며 독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우가 깜짝 놀란 척하며 강승호 전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큰아버님. 제가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실수를 했네요. 강승호 전무는 당황하여 안색이 창백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낌새에 웅성거렸죠. 드디어 유전자 검사 당일 강만호 회장이 신뢰하는 외부 검사관들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강승호 전무는 자신이 미리 매수한 검사관과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며 승리를 확신했어요. 검사관이 가방에서 휴대용 분석기를 꺼내 강준우와 강서윤의 혈액 샘플을 기기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준우가 저택의 서버를 통해 검사 기기의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조작해둔 상태였죠. 강승호 전무가 준비한 가짜 보고서 대신 실제 데이터가 기기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사 결과 마이너스 강준우, 강서윤 친자 확률 99.9% 일치.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강승호 전무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분노가 서린 손으로 검사 결과 서류를 강승호 전무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모두가 들으라는 듯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죠. 이래도 내 손주들이 아니라고 할 셈이냐? 당장 이 아이들을 가문의 정식 호적에 입적시켜라. 강만호 회장은 강준우의 목에 가문의 수장만이 가질 수 있는 황금 인장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준우야, 이제 너는 이 TK그룹의 당당한 후계자다.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강준우는 목걸이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승호 전무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택 지하의 비밀 회의실로 내려간 강승호 전무는 자신의 사설 보안팀을 소집했죠. 강승호 전무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방법은 끝이다. 사고든 납치든 상관없으니 저 핏덩이들을 당장 처리해. 새벽 4시에 고요한 공기를 뚫고 저택의 가장 높은 방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준우는 눈꺼풀을 짓누르는 피로를 털어내며 복잡한 법정과 경영 서적들을 책상 가득 펼쳐 놓았죠. 강준우가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며 옆에 앉은 가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 장부의 법적 허점은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요? 하버드 출신의 중년 교수는 당황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우 도련님, 그건 대학원 과정에서도 다루기 힘든 내용입니다만. 정말 놀랍군요. 강준우는 펜을 돌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책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가문의 적들이 저를 얕잡아 보지 않게 하려면 그들보다 10배는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오전이 되자 저택의 대강당에서는 그룹의 핵심 기술 전략을 논의하는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권위자인 박 박사가 기획안을 화면에 띄우며 열변을 토했죠. 강준우가 갑자기 손을 들어 박 박사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보안 시스템의 설계도에는 치명적인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외부 해커가 단 3분 만에 전체 망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예요. 박 박사가 얼굴이 벌개진 채 노트북을 두드리더니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세상에, 제가 수개월 동안 검토한 기획안인데 이걸 어떻게 단번에 찾아내신 겁니까? 강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욕심이 섞인 코드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시각, 정원에서는 강서윤의 맑은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강서윤은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강만호 회장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고 있었죠. 강서윤이 활짝 웃으며 강만호 회장의 주름진 손에 작은 꽃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은 할아버지 눈동자처럼 반짝거려요. 제가 매일매일 만들어 드릴게요. 강만호 회장은 평소에 섰을 퍼런 기세를 내려놓고 아이처럼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우리 서윤이가 주니까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기분이구나. 저택의 고용인들은 강만호 회장의 변화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강서윤을 품에 안으며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며칠 뒤 강만호 회장은 강준우를 데리고 그룹의 중대사가 결정되는 정기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신규 사업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이사진들을 둘러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신규 에너 사업은 우리 그룹의 수익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릴 혁명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강준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강승호 전무의 보고서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버님, 이 재무 데이터의 예상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공된 매출을 섞어 넣으셨군요. 이사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강승호 전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강준우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도련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보니 이 부분의 회계 수치가 전혀 맞지 않아요. 강만호 회장은 흡족한 듯 강준우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며 모든 이사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보았느냐? 이 아이가 바로 TK그룹의 미래이자 진정한 주인이다. 앞으로 준우의 말을 내 말처럼 받들어라. 강승호 전무는 수치심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자리로 돌아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승호 전무는 비밀리에 언론사 간부들을 호출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당장 내보내. 저 꼬맹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추악한 범죄자였는지 전 국민이 알게 하란 말이야.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는 강준우의 아버지가 가문이 돈을 횡령해 도주했다는 조작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강준우는 당황하지 않고 아빠의 티타늄 노트북을 켜서 과거의 서버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강준우가 화면을 노려보며 옆에서 걱정하는 박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어요. 큰아버지가 직접 로그 기록을 수정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강준우는 역으로 강승호 전무의 개인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거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강서윤이 강승호 전무의 통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나무 뒤에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강서윤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죠. 이번 파티 날이 기회야. 아이들이 탄 차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려. 철저하게 사고로 위장하란 말이야. 강서윤은 사색이 되어 강준우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큰아버지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부른대요. 강준우는 강서윤을 진정시키며 수석 집사 박 씨를 조용히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강준우가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 이제 제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박 씨는 강준우의 단단한 눈빛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제 목숨을 걸고 두 분을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준우는 박 씨와 함께 저택의 모든 차량에 고성능 위치 추적기와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대규모 생신 연회가 다가오자 저택 전체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강준우는 연회 준비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명 제어 장치 뒤에 작은 기계들을 몰래 숨겨두었죠. 강준우가 설치한 장치들은
저택의 통신망과 전력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파티 전날 밤 강만호 회장은 강준우를 서재로 불러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강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야, 내 개인 금고와 가문의 비상 연락망 권한을 너에게 넘기마. 너라면 이 가문을 지킬 수 있을 게다. 강준우는 열쇠를 꽉 쥐며 할아버지의 깊은 신뢰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승호 전무는 용역업체 대표와 지하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연회장 평면도를 가리키며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전력이 차단되는 순간이 신호다. 아이들을 잡아채서 준비된 차량에 태워.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강준우는 방으로 돌아와 아빠의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준우가 코드를 최종 점검하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제가 아빠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TK그룹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최고급 비단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강준우와 강서윤은 할아버지인 강만호 회장의 양옆에 서서 가문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만호 회장에게 다가가 금색 무늬가 새겨진 작은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제가 특별히 준비한 명주를 한 잔 드셔야죠. 강승호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인자하게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승우가 준비했다니 기분 좋게 한 잔 마시마. 강만호 회장이 술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불빛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꺼지며 지독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고 잔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날카롭게 들려왔죠. 어둠 속에서 강준우는 미리 확보해둔 야간 시력 안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석 집사 박 씨가 소리 없이 나타나 강준우와 강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이쪽입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미리 심어둔 사설 요원들이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지만 박 씨는 이미 비밀 통로로 아이들을 대피시킨 뒤였습니다. 잠시 후 비상전력이 가동되며 조명이 다시 켜지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죠. 무대 위에는 강만호 회장이 입가에 거품을 문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승호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 강준우가 서 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범인은 바로 저 아이들입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저 꼬맹이들이 회장님의 술잔에 독을 넣는 것을요. 강승호가 눈동자를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아이들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때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준우와 강서윤의 앞을 막아섰죠. 강승호 전무가 미리 매수한 사설 보안 요원들이 경찰 행세를 하며 아이들을 거칠게 에워쌌습니다. 강준우, 강서윤, 너희를 보호 조치라는 명목으로 연행하겠다. 보안팀장이 강준우의 팔을 강제로 붙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단 말이에요. 강서윤이 겁에 질려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아이들의 입을 막고 저택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방으로 강제 압송했습니다.
강승호 전무는 아이들을 가두자마자 언론사들을 동원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잠시 격리 조치를 취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승호가 취재진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부 언론에는 천사 같던 손주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강 회장 독살 미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TK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고 사람들은 어린 남매를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죠. 강승호 전무는 승리감에 취해 강만호 회장이 누워있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영원히 잠드실 시간입니다. 이 그룹은 이제 제 것입니다. 강승호가 산소호흡 기줄을 만지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승호가 병동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준우가 미리 설치해둔 특수 암호 잠금 장치가 작동하여 강승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한 것이었죠. 사실 강만호 회장은 강준우의 계획에 따라 독이 든 술을 마시는 척 연기했을 뿐 현재는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차갑고 어두운 지하방에 갇힌 강준우는 울먹이는 강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서윤아, 울지 마. 오빠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강준우가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강준우는 옷깃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송신기를 꺼내 수석 집사 박 씨에게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하방 벽면에 설치된 네트워크 단자를 찾아내어 아버지가 남긴 노트북을 연결했죠. 강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번개처럼 움직이며 강승호 전무의 개인 해외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강승호가 빼돌리고 있는 비자금 내역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자료들을 검찰청에 있는 정의로운 검사님들께 보내야겠어. 강준우가 화면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승호 전무는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취임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내가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강승호가 허공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지하방에서 준우는 수석 집사 박 씨와 비밀 통신을 주고받으며 기자회견장의 메인 서버를 장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아, 저 사람들이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 강준우가 귀를 쫑긋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강서윤이 문틈에 귀를 대고 밖에서 지키던 용역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끝나면 공사 현장에서 사고인 것처럼 꾸며서 애들을 처리하라고 하셨어. 용역 직원이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렸습니다. 강서윤이 사색이 되어 강준우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사고를 낼 거래요. 강서윤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강준우는 차가운 지하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강준우가 눈을 번쩍 뜨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강준우가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강준우는 머릿속으로 모든 시스템의 제어권을 가져오는 최종 명령어를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방의 낡은 전등이 지직거리며 강준우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강승호가 거울을 보며 매끈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연신 매만졌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넥타이핀을 고쳐달며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가득 띄었죠. 오늘만 지나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이 내뿜는 열기와 카메라 플래시로 빈틈없이 가득 찼네요. 강승호가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TK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강승호가 비장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하려는 찰나 강당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저게 뭐야? 화면이 왜 저래? 취재진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병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잠든 강만호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강만호 회장의 호흡기줄을 거칠게 움켜쥐었죠. 화면 속 인물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장내에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건 강승호 전무잖아. 지금 회장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한 기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강승호는 사색이 되어 스크린과 취재진을 번갈아 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당장 저 화면 꺼. 누가 저런 가짜 영상을 틀었어. 강승호가 삿대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고 강승호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기록들을 하나둘씩 쏟아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횡령 내역과 눈엣 가시였던 인물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강당 전체를 울렸죠. 강준우의 아버지인 강진혁을 함정에 빠뜨려 가문에서 내쫓던 당시의 비밀 대화까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각 저택 지하실에서는 실제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경찰관들이 총기를 겨누며 용역들을 제압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강준우가 강서윤의 손을 꼭 잡고 지하실 계단을 당당하게 걸어 올라왔습니다. 두 아이는 곧바로 본사 대강당으로 향했고 닫혀있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준우와 강서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준우가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단상 위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강승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강준우를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쳤죠. 네가 어떻게 여기를.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강승호가 바들바들 떨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강준우가 강승호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가차없이 뺏어들었습니다. 강준우가 강승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큰아버님, 많이 놀라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 아빠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강승호가 단상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감히 나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그때 강당 뒤편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승호야, 네가 누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강만호 회장의 호랑이 같은 포효가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강승호는 귀신을 본 듯한 얼굴로 강만호 회장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강승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승호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준우가 아버지가 남긴 티타늄 노트북을 단상 커넥터에 연결하며 마지막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강승호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숨겨두었던 수조원대의 비자금 명단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네요. 와, 저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정말 대단한 꼬맹이네.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누르며 감탄했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강준우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우 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밝혀낸 건가요? 정말 7살 아이가 한 일이 맞습니까? 강준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 세계의 카메라를 향해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그 낡은 종이 카드 한 장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죠. 강만호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강준우와 강서윤을 품에 꼭 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너희가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다. 강만호 회장이 준우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강준우를 TK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임명한다. 이 아이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다. 진실이 밝혀지자마자 곤두박질 치던 TK그룹의 주가는 단숨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폭등했습니다. 온 국민은 영악한 악당을 무너뜨린 어린 사자의 탄생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죠. 강준우가 강승호의 편에 서서 아이들을 비웃던 친척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가문의 배신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짐 싸서 당장 나가주세요. 강준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친척들은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로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서윤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사님, 여기 큰아버지가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 아빠를 괴롭혔던 장부들도 다 들어있어요. 강서윤의 맑은 목소리가 강승호의 마지막 희망까지 완벽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현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임직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준우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계자님, 저희가 제대로 보좌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강준우는 이제 구걸하던 고아가 아닌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뚝 섰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강승호가 강준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준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강준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들리세요? 드디어 아빠의 이름을 되찾아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강준우의 눈가에 맺혔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진정한 승자가 된 아이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법정 안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강승호를 향해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승호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가문의 모든 권한과 재산권은 이 시각부로 박탈한다. 강승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무효야. 내가 어떻게 쌓아온 탑인데. 준우, 너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강준우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미동도 없이 강승호의 추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강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강승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아버님, 아빠가 겪었던 그 외롭고 차가운 방에서 평생 참회하며 사세요. 강승호의 비명소리가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지자 강준우는 강서윤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한 달 뒤 강만호 회장은 그룹 본사 강당에서 강준우와 강서윤의 법적 상속인 확정식을 열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많은 임직원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TK그룹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준우를 위해 그룹 내에 미래 전략 연구소를 설립하겠다. 강준우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연구소로 달려가 인공지능 기술을 경영에 접목했습니다.
강준우가 핵심 회의에서 태블릿 PC 화면을 넘기며 이사진들에게 사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의 모든 물류 시스템은 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지긋한 이사들이 강준우의 명쾌한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어린 후계자님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가문의 미래가 정말 밝군요. 그 시각 강서윤은 자신의 이름을 딴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재개발 구역 아이들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직접 챙기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신발이랑 가방은 제가 살던 동네 친구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배고픈 아이가 한 명도 없게 도와주세요. 강서윤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소외된 지역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저택 내부에 최고 수준의 연구실과 도서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도서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집사,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수석 집사 박 씨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강만호 회장에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도련님과 아가씨를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는 이제 준우와 서윤의 충성스러운 보좌관이 되어 가문 내의 불온한 움직임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룹 본사 로비 중앙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티타늄 노트북이 눈부신 유리 상자 안에 전시되었습니다. 강준우가 로비를 지나가며 그 노트북을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과 진실을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게 만들게요. 아버지를 내쫓는 데 가담했던 친척들은 강준우의 서슬 퍼런 눈치에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들은 가문을 떠나며 강준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준우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우리도 조용히 삶아. 햇살이 따스한 어느 오후 강준우와 강서윤은 아버지가 잠든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강준우가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캔커피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강서윤은 고물상 시절 아빠와 함께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로봇을 그 옆에 두었습니다. 강준우가 주머니에서 이제는 낡아 쓸모없어진 그 금색 의료보험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준우가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아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빠, 이 카드가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린 건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 했던 아빠의 사랑이었어요. 강서윤도 묘비 옆에 핀 작은 꽃을 만지며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랑 오빠랑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게요. 강만호 회장은 멀리 나무 그늘 아래서 손주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은 아들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진혁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네가 남긴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마. 얼마 뒤 강준우는 세계적인 경제 잡지의 표지 모델로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잡지 표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린이 리더 강준우라는 문구가 크게 박혔죠. 강준우의 활약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TK그룹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최고급 승용차 안에서 강준우가 강서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준우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강서윤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 절대 손 놓지 말자.
오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강서윤이 강준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오빠. 나도 오빠랑 할아버지랑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쌍둥이잖아. 강준우는 밤하늘에 떠오른 첫 번째 별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이 원대한 목표를 새겼습니다. 내가 가진 이 힘과 지혜를 오직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만 사용하겠어. 낡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가문이 위대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왕자의 진정한 주인이 된 쌍둥이 남매의 찬란한 행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태양처럼 아이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던 두 어린 생명이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고 찬란한 빛 아래 서게 된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빠가 남긴 그 낡고 빛바랜 카드 한 장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자식들을 지키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고귀한 사랑의 증명이었죠. 탐욕에 눈이 멀어 혈연을 배신한 자는 비참한 대가를 치렀고, 고통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남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통쾌함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한 보석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준우와 서윤이가 써내려갈 앞으로의 미래가 그들이 흘린 눈물만큼이나 눈부시기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